나는 도연입니다. 한때 산업안전조사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은퇴한 사람입니다. 사고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죽음과 마주했던 사람치고는 내 노년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임과 나는 수도권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빛이 잘 들고 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는 집입니다. 아침이면 정임이 커피를 내리고 나는 신문을 펼칩니다. 저녁에는 둘이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런 삶이 오래도록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커피 조금 진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가 좋습니다. 정임은 늘 온화합니다. 목소리도 낮고 말끝도 부드럽습니다. 나는 정임 덕분에 거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을 집까지 가져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정임 덕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상우입니다. 상우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습니다. 하고 싶은 게 분명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보다 자신의 선택을 믿는 아이였고 나는 그런 상우를 자주 걱정했습니다. 상우야,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버지는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 대화를 수도 없이 나눴습니다. 정임은 늘 중간에서 웃으며 말했다고 기억합니다. 당신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애 나름 생각이 있겠죠. 상우는 결국 결혼을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라는 여자를 데려왔고 우리는 평범한 부모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상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잠깐 비치거나 아예 오지 않는 해도 있었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십니까? 그래.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냥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그 그냥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우는 원래 목적 없는 전화를 잘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가슴 어딘가가 살짝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상우와 유나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인사를 길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래, 들어와라. 정임은 반갑게 웃으며 슬리퍼를 내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뭔가 어색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상우는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혼자 계신 어르신들 사고가 많더라고요. 사고라니? 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하필 사고 이야기일까요? 안부를 묻는 자리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있을까요? 정임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괜찮아요. 어머니는 괜찮으시죠? 아버지가 문제죠. 상우의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정말 자주였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잦았습니다. 아버지, 은행은 혼자 다니십니까? 그렇지. 이제 그러지 마세요. 요즘 세상 험합니다. 유나도 곁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히 걱정돼서요. 걱정이라는 말은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단어를 너무 많이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를 정임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 하나에도 사람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시선, 유나의 말투,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내 선택권.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방문들이, 이 사소한 걱정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씨앗이라는 것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집 안으로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집에 드나드는 횟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부터 나는 이미 그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부터 기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문을 열면 상우는 늘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지만 눈은 집안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 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정임은 그런 기색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우가 자주 오는 걸 반겼습니다. 상우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집이 사는 것 같네. 그러게요, 어머니. 저희도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걱정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 한쪽이 조여왔습니다. 상우는 어느 순간부터 내 일상을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대화처럼 보였지만 질문의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밖에 나가시면 어지럽지 않으세요?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 말 끝에 상우는 항상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버님, 요즘 뉴스 보면요.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때마다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아직 멀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서는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불안한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아니면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걸까? 어느 날은 은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우가 내 통장을 슬쩍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은행 업무는 혼자 보세요? 그렇지.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고는 한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고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우가 있을 때면 나는 괜히 자세를 바로 하고 말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게 나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상우 편이었습니다. 나와 둘만 있을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상우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지나치지 않아? 당신이 예민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임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남는 밤이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 사고를 당했다고 불리던 죽음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의도. 그때 나는 항상 느꼈습니다. 사고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상우와 유나가 식사를 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럭저럭 잘 잔다. 혹시 밤에 일어나서 헷갈리신 적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걱정이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말보다 그들의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상우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셨어요? 왜 그런 걸 묻니?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정임은 놀란 표정으로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대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상우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그냥 미리 이야기해 두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날 이후 상우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말 속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점점 집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내 집인데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선택 하나하나가 감시받는 느낌. 어느 밤 우연히 상우의 전화를 듣게 됐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안 되면 끝이야. 아니,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과 조급함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엇에 몰려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끝에 내가 있는 건 아닐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문제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도 저녁 무렵이었고 상우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렇지. 바람도 좀 쐬고 공기 좋은 데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상우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외곽에 연수원 같은 데가 있어요.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요. 엄마랑 같이 가면 되겠네. 거긴 계단이 많아요. 어머니는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임을 일부러 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밤 정임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임은 처음에는 반색했습니다. 그래요? 바람 쐬면 좋죠. 상우는 나 혼자 가자는군요. 왜요? 계단이 많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정말 그럴까요? 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임은 그 변화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며칠 뒤 나는 상우와 단둘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상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상우야, 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냐? 아니요. 왜요? 얼굴이 편하지 않아 보여서 그렇다. 상우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많아요. 일이 많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연수원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오래돼 보였고 콘크리트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 뒤쪽에 전망대가 있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해? 왔으니까요. 전망대로 가는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바닥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난간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나는 그 구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봐 온 현장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이 떨어지기 딱 좋은 곳, 사고로 처리되기 딱 좋은 장소. 상우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무슨 이야기? 유 원장 말이에요. 그 단어가 나오자 귀 안쪽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우를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을 텐데. 아버지는 아직 현실을 모르세요. 상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럽던 말투는 사라지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 해결돼요. 무엇을 말하는 거니? 명의요. 유 원장요. 잠깐만 바꾸면 돼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로 난간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냐? 아버지. 상우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결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내 등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중심을 잃는 척했습니다. 몸이 흔들렸고 상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때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상우의 손목을 밀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상우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봤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 높이, 이 각도. 지금 무슨 말을. 사람 하나 떨어뜨리기에 너무 완벽해.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상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난간에서 몸을 떼고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고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무엇보다 가장 아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느낌이었죠.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상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난간으로 몰아붙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겁에 질린 아이 같은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또 한 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 입에서 혼잣말처럼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묻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상우의 표정 변화, 말투, 그리고 난간 앞에서의 순간까지. 말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뜻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부드러워질 수 없었습니다. 부드러움은 이미 너무 많은 걸 허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정임은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정임, 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미안합니다. 왜요? 정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해서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임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 더 아팠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익숙한 거실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정임은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상우가 언제부터 저랬을까요? 모르겠어. 정임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욕심 많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알고 있지. 그 말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우가 어릴 때 넘어져 울던 모습,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가던 날, 처음으로 내게 반항하던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몰아붙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믿었을까요? 정임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내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유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금융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상우와 나눈 메시지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문제의 씨앗은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다고.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정임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래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슬픔도 체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단단함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정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서류를 정리하면서 상우의 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쓰던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오래된 공책, 그리고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진 속 상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그 웃음이 지금의 상우와 너무 달라서 더 아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 사이사이에 나의 침묵과 방관도 있었을 겁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난간 앞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상우의 손, 낮은 난간,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쳤던 생각.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까지 갔다는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내 곁에 누웠습니다. 잠 못 이루시겠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오래된 약처럼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우의 선택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다시 살게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길지. 그 갈림길 앞에 나는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의 결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불안이 가득 찬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무거운 정리의 시간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공기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커피를 내렸고 나는 여전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죠. 하지만 종이를 넘길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난간, 상우의 손, 그리고 그 눈빛.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나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는 얼굴도 줄었습니다. 대신 나를 더 자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시선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어디 나갈 거예요? 은행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내 발로 서고 싶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서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인데 괜히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고 나는 천천히 서명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면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며칠 뒤 상우 면회에 대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만나고 싶대요. 그래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수없이 그 장면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상우를 봤을 때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이 조금 빠져 있었고 어깨도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상우야. 그 한마디를 부르는데 숨이 걸렸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쥔 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해봐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다 잃을까 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체념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상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였냐? 그땐 그게 유일한 길처럼 보였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낯선 사람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상우야. 네. 사람은 어려울 때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을 만든다.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안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바깥 풍경만 흘러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정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너무 차갑게 말한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용서와 단호함 사이에서 늘 흔들리는 자리라는 걸 그날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임은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흔들렸고 충분히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상우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매일 생각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왜 그렇게까지 몰렸는지는 언젠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정임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걷고 숨을 고르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이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밤이 되면 가끔 난간 앞에 장면이 떠오르고 순간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날을 지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 여기 서 있다는 것. 사고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는 그 선택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임이 내 옆에서 말합니다. 당신 오늘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조금은 그렇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도연입니다.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합니다.